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표명함으로써 하나로 좀 결집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연금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게 꽤 오래전서부터인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22대 국회의원들 선에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한다라는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라에서 그만 딴 데다 쓰고 여기다가 많이 넣어야죠. 어차피 21대에서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더 내는데 당연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청년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청년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들어가지고 그 청년 비중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3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나오지 않은 채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주춤하는 사이 기금 고갈 시점은 하루하루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연금개혁 논의는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국회 국민연금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죠.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도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께 여쭤봅니다. 오늘 속보로 들어온 뉴스가 스웨덴 영국 방문인가요? 출장을 계획했던 것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원래 이제 유럽 출장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통해서 연금 개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네. 출장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의견은 굉장히 좁혔습니다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단일안의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출장을 갔을 때 똑같은 논의의 평행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그럴 바에는 철저 출장을 취소하고 차라리 국내에서 더 차분한 논의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이번 개혁의 핵심인데요. 예. 원래 국민 공론화위에서는 13% 보험료율에 50% 소득대체율을 56%의 국민들이 지지한 다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측에서 재정 측면을 고려한 게 부족하다 이렇게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 야당은 그러면 보험료를 더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 유지하는 게 국민들의 다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보험료는 13%로 고정하되 예. 소득 대체율을 낮춘 13에 45안을 고려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여당은 45는 안 된다. 43%라고 2%의 소득 대체율의 차이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오늘 예.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료율은 국민들이 내는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실제로 개인 소득이 100%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국민의힘은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설명이고요. 또 민주당은 45%는 돼야 된다는 설명인데 김성조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그 스웨덴이나 영국 관련된 사정을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굳이 출장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출장을 가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사실 출장이 주택에 부과가 됐는데요. 예. 출장은 지금 현재 국회가 일정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안들을 국회 연금특위를 열어서 법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 짧은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그다음에 정부 복지부의 차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진영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 교수와 함께 가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발표하고 바로 특위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28일 본회의 통과시키기 목표입니다. 이거를 국내에서 특위위원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영국과 스웨덴은 택한 이유는 영국은 굉장히 복잡한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연금 개혁 역사가 아주 깁니다. 예.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연금 개혁을 통해서 노후 보장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였고 그쪽 의회 관계자와 정부 측 관계자를 만나는 게 주된 일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다시피 DC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연금을 도입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웨덴이 어떤 역사적 조건 하에서 이 연금이 제도에 변화를 했는지 이거를 직접 한번 그 나라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네. 우리 주장에 그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취지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미 상당히 관련된 스웨덴, 영국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냐. 학자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진 의원님 사실 네.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 보험료율은 뭐 내는 이 얼마를 내느냐는 조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이게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냐. 그게 아니라 또 소득 대체율이 충분하지 못하면 또 노후를 또 다른 뭔가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걱정과 기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 전 장관께서도 장관 시절에 이 논의를 많이 했을 텐데 뭐 우리가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른바 외국과 비교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받기 시작할 때 소득 대체율은 보통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까? 저는 그 말씀 답변에 앞서서 이 특위위원들이 영국은 몰라도 스웨덴은 최소한 한번 다녀왔었다라면 좋았겠다. 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요. 네. 물론 스웨덴의 경우를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가서 실제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웨덴에 지금 우리 김 의원님 그 언급하셨던 그 DC형 모델이 우리가 앞으로 좀 가야 될 그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겠어서 스웨덴은 다녀오셨더라면 좋았겠다. 그게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겠다 이야기를 싶은. 하신 김에 네. 장관님 DC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DC는 이따가 나중에 나중에 하시는 시간 설명을 남겠습니까? 드릴 기회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소득 대체율이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업 활동이 다 끝나고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연금 소득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소 직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의 그 평균 소득에 비해서 소득 대체율 50% 그러면 그때의 소득의 한 절반 정도는 확보가 돼야 노후에 좀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차원의 그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데요. 예. 소득 대체율을 높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연금 기금이라는 거는 제한적이고 그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중에 냈었던 연금 보험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무한정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연금 개혁이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굉장히 정부였어요. 네. 너무 늦었어요. 왜 제가 지난 정부 얘기를 하냐면 조금 이른 시점이라면 저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2015년을 계기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하락되는 속도가 더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출산율이나 인구 규모가 연금 제도의 안정성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출산율이 급격하게 꺾인 그 시점부터는 연금 기금의 그 고갈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해안이 있었더라면 그때부터 저는 논의를 시작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4년, 5년 그대로 지나갔고요.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천명은 했지만 네. 저는 논의는 지지부진했고요. 저는 이 연금 개혁은 국회에 맡겨둘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립을 세게 쥐고 가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없는 정책인데다가 표 계산하면 표 떨어지는 정책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 계산을 해야 되는 국회나 정치인들보다는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네. 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저는 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알겠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이제까지 네. 했었다. 그런 일단 비판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될 부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지 제도가 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중에 더더욱 이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에 더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 이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 이 개혁특위 차원의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안을 제도개혁 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부정적이시다. 왜냐하면 네. 거기는 정말 중요한 미래 세대는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이 제도개혁안이 결정된다는 거는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서 연금제도에 관한 한 미래 세대를 하면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 어린 네. 아이들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이 정말 중요한 미래 세대고 그들까지도 포함한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뭐 18세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참여하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네. 그 결정을 내린다. 이거에는 저는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잠깐 우리 시민 인터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참여가 좀 적지 않았느냐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필요합니다. 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던 이유 여러 가지 더 안은 없었던 건지 어떤 내용이고 두 가지 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그 이번 이제 국회 연금 개혁 특위를 시작하면서 그 야당의 민주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초당적으로 추진하자. 정치적인 유불리 득실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추진하자. 그거는 연금 개혁 특위를 통해서 입법하자고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선거 같은 정치 일정에 무관하게 하자는 거죠. 항상 논의하다가 선거를 앞두고는 이 다음에 또 선거를 앞두고는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17년 동안 5개 정부를 거치면서 연금 개혁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던 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네. 정치 일정 무관하게.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김대중 정부, 한 번은 노무현 정부인데 둘 다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안을 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가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고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쪽 중심으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연금 개혁을 이게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먼저 이해 당사자인 노사, 즉 경사 노위에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보험료를 12%를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는 그 안을 다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에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1%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드시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고 네. 3대 개혁의 첫 번째 연금 개혁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그런 호언장담과 다르게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연금 개혁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매년 5년마다 우리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가 재정 추계를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이번 정부 작년에는 핵심적인 모수 개혁에 대해서 아직 안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냈거든요. 근데 결국 갑론을박하다가 국회가 입법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아예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안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국회에 특위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국회 특위는 이번에 어떻게 진행됐냐면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들 다 모여서 단일한 안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내에 각기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더 강조하는 20여 명의 연금 전문가들을 모아서 1년여 동안 계속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안을 어느 정도 좁힌 겁니다. 이제 그 안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노사와 같은 보험료 직제 납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계획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네. 전체 10,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대 같은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한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20대가 한 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20대가 80여 명 들어갔습니다. 진짜 500명 중에. 인구 비례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20대조차도 처음에는 재정 안정론 입장을 갖고 있다가 토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소득보장론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토론과 민주주의의 효과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 국민 그 공론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오히려 강력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이 지지했는데 이 결과가 본인들이 원한 거하고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자꾸 문제시 삼고 비토하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연금 개혁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공론조사에 의해서 다수안을 선택한 걸 중심으로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각자 개인들이 무슨 뭐 신연금이다 또 스웨덴 식이다 이 얘기하면 백가정명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좁혀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결단의 단계에서 결국 정부 여당이 의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네. 못했다. 그런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하나는 소득 대체율이 높은 소득 보장안이고 또 하나는 이보다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재정 안정안 두 개 나왔는데 일단 수기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말씀을 하셨는데 진전 의원께서는 정부안이 없나요? 그러니까 정부안 대통령이 그렇게 천명을 해놓고도 정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대통령과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과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 두 안 특히 이란에 더 많은 그 지지가 모아졌다 그러는데 예.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이란이면은 소득 안정안인 거죠.
대체율이 높은 소득 보장. 소득 보장. 그러니까 보험료율 13%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지금보다 현행 10%포인트 올린다는 건데 이거는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아니고요.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현행보다 재정 적자가 700조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라서 개악이고 두 번째는 청년 세대가 포함됐으니까 미래 세대 의견도 다 들었다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미래 세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결과다. 여기서 미래 세대라고 제가 예. 얘기할 때 미래 세대란 이번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참여한 그 20대들 있잖아. 20대들만 해도요. 이 일안이나 이안이 이제 그 제도로 채택되었을 때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속합니다. 정작 중요한 미래 세대는 2006년 이후에 출생한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세대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 세대들의 입장은 저는 전문가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대신 반영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대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이번에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왜냐하면요. 지금 일안이나 이안은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게요. 하나는 소득 대체율 50%고 이안은 소득 대체율이 40%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불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는 소득 보장 아니라 그러고 하나는 무슨 재정 안정 아니라 그러는 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민망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하나는 2061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다른 안은 2062년에 기금이 고갈이 돼요. 그러면 거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청년 세대 있잖아요. 20대들도 그 고갈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수급자로 몇 년만 더 보험료 내면 수급자로 전환이 되는 그 예.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보다 훨씬 아래 세대들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가 불가능한 진짜 어린 세대들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은 정말 이 안이 채택이 되면 2060년도에 가서 무려 월급의 한 그 35% 내지는 일안을 채택할 경우는 43%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보험료 폭탄을 맞는 세대 의견은 정작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안이냐 이안이냐 일안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니까 그 안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만든다. 이거는요. 예, 정말 그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저는 무책임한 그 논의를 지금 국회 예.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분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김성조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일안이라는 것은 소득 보장안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가 9%인데 13% 더 올라간 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소득 대체율보다도 10%가 높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수준보다 조금 더 받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더 내고 조금 조금 더 받는 겁니다. 자, 이하는 재정 안정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12%, 지금의 9보다 높은 12%인데 받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 고갈 시점은 일안 소득 보장이 2061년, 재정 안정 이안이 2062년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김성조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방금 전에 진수지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더 미래 세대는 이게 날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은 왜 좀 가만히 안 됐는지, 또 하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도 더 내고 더 받는다 쪽으로 상당히 공론화 의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전과 보완 또는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결과를 보면은 공론화 과정 결과를 보면 20대들도 더 내고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30대는 더 내고 약간 재정을 비슷했죠. 생각하니까 약간 그대로 비슷했죠.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기금의 고갈 시점은 비슷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이 2062년 전에는 또 우리가 더 추가 부담과 관련된
연금 개혁을 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답변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첨언하면 20대들은 오히려 소득 대체율이 높은 1안에 찬성을 했고 30대들은 오히려 2안에 제가 찬성을 그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가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20대들 중에는 미혼이 많아요.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그런 세대들은 일단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30대만 해도 혹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그 자녀 세대의 부담까지도 고려를 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 지금 수준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제 나름의 추측을 했습니다. 예, 네. 추정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금 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금 근로 세대가 은퇴한 세대의 부양을 책임지고 네. 또 이들이 다시 또 노인이 되면 그 다음 젊은 세대가 부양을 책임지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권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 연금 제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각자 알아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20대, 30대와 50대, 60대를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처럼 자꾸 해석하는 건 실제 이번 공론화 조사의 결과하고도 다른 거거든요. 60대가 오히려 재정 안정을 더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그거는 후세대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대는 내가 아직 노후가 머니까 지금 내가 연금 보험료 내기 싫어라고 할 것 같지만 내가 차분히 토론하고 수기해보니 나한테 내 노후에 필요한 게 연금제도라고 해서 오히려 더 처음에는 재정 안정 입장이 더 강했지만 소득 보장 입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기 민주주의의 결과인데 마치 국민들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세대별 갈등과 전쟁을 치는 것처럼 몰아가서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지금 현재 국민 공론조사에 관한 어떤 1안과 2안이 다 미흡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 장관님 보험료를 18% 올릴 수 있습니까? 유럽처럼 일본처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금 개혁을 코끼리 옮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중한 코끼리를 한 걸음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21대 국회 연금 개혁 목표는 이 육중한 코끼리를 한 걸음만 뛰게 해도 성공이다. 왜냐하면 한 발 뛰는데 지금 17년 동안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혁을 통해서 모든 완벽한 개혁을 하겠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다. 지금 합의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이 수용한 가능성에서 해야지 자꾸 이상적인 제도를 얘기하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라서 이상적인 것과 현실 가능한 거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국회가 21대 합의하려고 하는 건 네. 가능한 선에서 해보자. 이게 보험료율이 18%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3% 4% 올려서 국민들 부담들도 줄여주고 그렇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냈는데 더 받아야 되지 덜 받으라고 하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는 소득대체율까지도 올리는 이중 개혁을 통해서 연금 제도를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면 그럼 10년 20년 이상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 동안에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백가정병식으로 각기 다른 생각이 있고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당장 모수개혁도 하기 힘들어서 이게 2% 차이를 극복 못해서 파탄 내자 그러는 판에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지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네. 아니 저는요 그 보험료율 올리는 게 지금 13%든 12% 올리는 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올려가자는 0.5나 0.3% 네, 올리는 그렇게 거죠. 하자는 예. 거니까 뭐 예컨대 15% 올리는 것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거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 연대에 바탕을 둔다 그랬는데 세대 간 연대라는 것도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춘 후에 그 연대가 가능하지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대만 해라?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뭐 이상적인 거 하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 우선 가능한 선에서 해놓고 그러면요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 61년 62년인데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그게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게
때부터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조금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10년 후에 또 이 모수개혁을 위해서 대체율을 어떻게 하느니 보험료를 어떻게 하느니 또 이거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지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소모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수 개혁 이외에 저는 구조 개혁을 같이 좀 고민해서 제대로 된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입장이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구조 개혁 잠깐만요. 안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님 잠깐만 말씀하시면 죄송한데요. 청취자분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네네. 진전 의원께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뭔지 좀 짧게 설명만 해주시면. 모수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되는 그 보험 요율을 얼마 올릴 예. 것이냐. 그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 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소득 대체율 그 예. 수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수치가 이게 모수 모수개혁입니다. 개혁이고요. 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험연금공단에서 쪽지가 날라와요. 예. 당신은 앞으로 몇 세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우리가 보통 확정 그 뭐라 그러죠? 확정급여형. 확정급여라고 예. 수십 년 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미리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개혁을 하자는 그 취지는 그렇게 확정급여형으로 하지 말고 확정기여형으로 해서 스웨덴식인가요? 네. 그게 이제 스웨덴식인데 그게 이제 KDI에서 최근에 나온 신연금 제도이긴 한데 예. 자신들이 낸 것만큼의 조금의 이자를 덧붙여서 적어도 기대 수익 1은 채워주자.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그 일한 대로 하면 61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연금 보험료를 내고 이 받는 그런 아주 미래 세대들은 진짜 낸 것만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전체 연금 구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개혁을 중장기적인 예. 정말 연금 제도를 10년마다 고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좀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그래야 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나 또 자기네 이 노후 미래에 예. 안정된 이런 소득을 예상할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낸 돈이라도. 낸 돈이라도 제대로 받는 그렇지 않고는요.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60년대 이후에 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세대는 자기의 월급의 30% 40%를 연금 내고도 보험료로 내지만 못 나중에 받는. 그거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가 그런 예. 예가 있어요. 실례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져가지 말고 좀 길게 안정적인 제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모수개혁에 우리가 국한해서 논의를 하지 말고 구조개혁까지도 같이 좀 해보자. 뭐 그런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아까 이게 DS 모델입니까? DC 모델. DC 모델. 네네. 네, 말씀 주셨는데 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도 하셨으니까 많이들 질문을 또 김 의원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미래 세대의 이번에 이야기가 이제 인구 구조로 보면 10세 구분에서 40대 50대가 가장 인구 구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으니까 이번 수기 과정에서 좀 전체 의견을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달려야 돼. 이걸 이제 줄곧 진수희 전 의원께서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구 지역별 또는 성별 그다음에 세대별로 현재 인구 비중에 맞게 그 몇 명씩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인구 기준에 미흡하면 예를 들어 20대 같은 경우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중치를 더해서 하는 걸 잘 하시잖아요. 우리 네. 의원님. 근데 지금 현재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뽑되 여론조사처럼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습과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생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냥 들었을 때 판단하는 것과 학습과 토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판단하고 그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겁니다. 그게 공론 수기 과정이죠. 그렇죠. 이게 근데 그 공론조사 방식에
아직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죠? 아까 전문가 의견 반영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60대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네.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도 않고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60대는 오히려 재정 안정을 더 높이 선호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리고 이제 40대, 자기 50대가 이해관계가 소득 없으니까. 보장을 더 많이 한 일은 목전의 노후가 다가왔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 보장이 안 돼. 다른 특별한 뭐 저축이나 이런 재테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내가 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 보장을 더 받는 게 좋겠다 판단하는 거죠. 예. 이제 30대는 아직 멀어요. 지금 사실 생활도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보험료를 더 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더 내는 거 좋은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정을 더 지지한 거고요. 20대는 좀 뜻밖이었어요. 처음에는 재정 안정도 강했는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수기 토론 결과는 아주 좋았다. 이걸 자꾸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도 예.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적인 제도를 스웨덴식이 좋으니까 핀란드가 좋으니까 당장 도입하자. 이거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스웨덴은 현재 같은 연금 제도를 해온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맨 처음에 스웨덴이 우리 같은 국민연금 도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100년 이상 이 제도를 하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게 월 250만 원을 세금으로 보장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서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재정적으로 부담되니까 이 소득 비례 형식으로 쉽게 말하면 DC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확장 기여형으로. 일정한 연금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주는 최저 보증연금이라고 저대로 도입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스웨덴 65세 인구가 한 200만 대 그중에 100만 명이 이 최저 보증연금을 받아요. 이렇게 국가가 충분히 노후 보장하는 상태에서 DC형으로 연금 개혁을 한 거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노후빈곤 국가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62만 원인데 여기서 DC형으로 전환하면 노후빈곤을 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국민연금이 성숙하고 국가가 재정 투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네. DC형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수 개혁이 부족하니까 스웨덴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그것은 연못에 와서 숭늉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김 의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론화 수기 과정에서 도출된 것은 소득 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고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민주당에서는 45% 이걸 이제 조정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3% 지금 여기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적다 생각하니까 뭐 민주당 안이 네. 13%에 45% 안이 아니에요. 예.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공론화위에서 13에 50을 제안을 다수가 지지를 했으면 네.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든지 예를 들어 15%로 아니면 소득 대체를 조금 더 낮추든지 이 수준에서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45%를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보다는 더 소득세 낮춰 43이 된다고 하니까 두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 최종 합의가 안 된 거죠. 김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진 전 의원께서 계속해서 이 공론 수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더 이야기 추가하실 말씀에서 공론 수기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 여론조사 방식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뭐 샘플링을 하고 지금 현재 인구 구조 중에 40, 50대가 제일 그 인구층이 두터우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대표하게 하고 저는 이런 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세대들의 이해관계하고 지금 굉장히 어린 세대들의 이해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방식의 논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스웨덴식을 바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그 모수개혁
그 외에 구조개혁을 이야기하는 데가 이제 KDI, 그러니까 신연금 제도라는 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스웨덴식도 아니면서 우리 현실에 굉장히 적합한 안이다 싶어서 제가 그 차제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구조개혁안을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좀 길게 안정적으로 제도를 가져가는 안을 이참에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란이든 이안이든 61년 아니면 62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다가 5년마다 우리가 재정 추계를 하잖아요. 재정 추계를 5년 후 10년 후에 했는데 또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던가 하게 되면 그때 또 모수개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네, 잠깐 김 예.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 김성조 의원의 답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관련된 의견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이명득님, 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미래 세대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제도가 논의돼야 합니다. 6169님,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수급액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정작 국민연금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1918님,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기금 고갈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방향성을 잡고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면 더 좋은 연금개혁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5943님, 저는 두 개의 안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덜 받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해요. 기금 고갈을 전제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건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느껴집니다. 9478님, 저는 일단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다 보면 다음 논의는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 과정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인사 두 분이 나오시고요. 내일은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스튜디오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열띤 토론 두 분이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앞서 1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수희 전 의원께서 기존 고갈 시점이 자꾸 도래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하고서 이번에 미래세대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김성수 의원께 직접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잠시 뒤에 또 해주실 것 같은데 KDI에서 안을 낸 가령 그런 신연금제도 이런 좀 기존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이 논의 말고 뭔가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더 이런 대비책을 높이는 방법.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더 잘하면은 대박 터뜨리면은 더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요? 예.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을 해서 이거를
기금 운용을 해서 자꾸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최소 보험료 인상으로 최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금 소지는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 그러니까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예. 오래 사는 뭐 90세, 100세까지 사는 이런 구조에서는 기금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금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금 소진 연도를 계속 늦추는 거예요. 5년마다 추계해서 조금씩 손보면서 지금 당장에 100년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보험료율을 10 몇 프로가 아니라 20 몇 프로 올려야 될 겁니다. 보험료 20 몇 프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제도와 이상적인 제도를 이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가능한 개혁부터 먼저 하자. 21대 국회 남은 며칠 안 동안에. 근데 여기다 자꾸 신연금을 KDI가 이 얘기해서 아예 현재처럼 현재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 보험료를 내면 내가 얼마 받을지가 확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기금 운용이 잘 되든 어쩌든지 관계없이 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낸 만큼 바꾸자. 낸 만큼. 그러면 자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연금을 받겠죠.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후 빈곤이 심각해질 텐데 결국은 국가가 그거를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국민들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대폭 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세대를 분리해서 지금 세대부터 15.5%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15.5% 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에 15.5% 하면 되죠. 전부 다. 인상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호 몇십 년 동안 기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놔두고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15.5%로 새로운 연금 제도를 하는데 그건 낸 만큼은 받게 하고 기존 세대들은 기금이 떨어지니까 대신 국가가 수백째 돈을 세금으로 집어넣어서 메꾸자 하는데 뭐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냅니까? 그것도 미래 세대 부담인 거거든요. 지금 뭔가 설익은 주장들 자꾸 하면 이 막바지에 되는 이 합의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면서 17년 동안 미뤄온 이 연금 개혁에 마무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이 설익은 주장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현실에 입각해서 고민해야 될 건데 쉽게 어디 외국에 스웨덴이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 스웨덴 제도를 가자. 스웨덴 제도를 그거는 조건이 다르다. 이제 핀란드식으로 가자. 예. 좀 있으면 이제 또 네덜란드식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진저도 이렇게 여쭙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김성주 의원께서도 완벽한 게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뭔가가 또 더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동의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설익은 주장이라고 폄하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새로운 주장일 수는 있지만 그게 설익었다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KDI 연금안 본지 며칠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정도면 우리가 구조개혁안으로 한번 참고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뭐냐면요. 네네. 신연금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다면 개혁되는 시점부터 신연금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초로 가입을 하는 가입자라면 신연금 계좌만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 이제 연금 계속 가입해 있던 구연금 가입자들은 계좌가 2개 만들어집니다. 구연금 계좌와 신연금 계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디에다 얼마 이렇게 넣는지는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연금 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신연금 계좌는 아까 이야기했던 확정 기여형으로 되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으로 구분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는 시점부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던 사람은 구연금 계좌와 신연금 계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되는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다 신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갖고 있고 이분이 나중에 65세가 돼서 연금을 수급할 때가 되면 구연금 계좌로부터는 구연금에 적용되는 그 소득 대체율 그 기준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신연금 계좌에서는 신연금 계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받는 겁니다. 따로 급여를. 예, 예. 이미 냈던 것은 예. 구연금 계좌가 되는 계좌에 것이고 그 기준으로 받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전부 다 신연금 계좌를 계좌에 지급을 받게 되는 적용되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나 이걸로 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새로 가입되는 사람 신연금 계좌만 갖고 있는 이 그 뉴 가입자들은 예. 그 계좌에 해당되는 적용되는 기준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아주 미래 세대들 있잖아요. 그 미래 세대들의 경우 자기가 낸 돈만큼도 못 돌려받는 그 위험함으로부터는 후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제도로 가면 매번 기금 고갈 시점이 언제냐, 소득 대체율은 얼마로 높이냐 낮추냐,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거냐 이런 불필요한 논의나 소모적인 논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그 신연금 제도로 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득 많이 낸 사람 많이 낸 만큼 많이 돌려받으니까 더 확정 기여형입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더 그 노후가 빈곤해지는 사람 더 빈곤해진 이런 상황이 올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소득 재분배 기능도 탑재하려면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개인 계좌로 되는 게 아니고 코호트라 그래서 같은 연령 그룹이 같이 계좌를 쉐어하게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 코호트 그룹 내에서 뭔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연금이 그 나머지 생존자들에게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정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한 기금 고갈 시점이 되는 60년, 61년도에 막 그 직업 활동을 시작하는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막 납부하기 시작한 그 미래 세대가 그 노인 세대의 연금 보험료, 연금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급의 35%나 44%를 연금 보험료로만 지급해야 되는 이 연금 보험료 폭탄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안겨주면 안 되지 않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그에 대한 겁니다. 제가 반론할게요. 잠깐만 한 예, 말씀만 드리고 김성주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이제 진수희 전 의원께서 2060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2060년 초 무렵을 대체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기 때문인데 김성주 의원께서는 하고 싶은 이 관련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의견들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든 아니면은 국회 연금특위든 추가로 논의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새로운 주장을 검토하라고 하면 지금 국내외 20여 명의 각기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1년 반 동안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전문가가 하늘에서 저기 내려와가지고 이 문제라고 던지면 그걸 어떻게 논의합니까? 지금까지 논의가 KDI는 예. 연금의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연금 전문기관은 국민연금연구원이나 보사연이 있는데 그들한테 물어봐도 이 KDI 아니라고 하는 게 현실 가능하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비판할게요. 예. 자, 지금 현재 KDI 주장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개인들이 보험사에 가입해 두고 있는 민간 연금 상품이에요. 낸 만큼 받는 거잖아요. 수입비를 보장되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개인이 민간의 보험사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국가가 하는 강제 의무가입 형식의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더구나 그 얘기는 제가 반론할게요. 보험료가 15.5% 된다고 하면 그 15.5%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수입비 1인데 그것도 기금 운용 성과가 나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금융시장이 이 변동이 심할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받을 급여를 정해지는 확정 급여형으로 하는 거예요. 소위 DB 방식으로. 이게 지금처럼 확정 기여형 DC 방식은 대부분의 나라들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싶으면 그냥 각기 개인이 개인연금 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국가가 신연금이라 도입을 해야 하면서 구세대와 신세대를 왜 서로 간에 분리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15.5 정도를 보험료를 인상할 것 같으면 향후에 수십 년 동안 보험료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기금 소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냐. 그래서 저는 설리건 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기요.
지금 제가 60년, 62년 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폭탄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세대들은요. 내가 이런 국민연금을 뭐하러 들어. 나는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놔두면 기대 여명이 지금 65세부터 한 거의 20년 이상 기대 그 노후가 있잖아요. 기간이. 그 기간 동안을 국민들이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게 될 경우 저는 강제저축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노후 빈곤이 더 심화될 수가 있으니 약간의 강제저축의 의미로 최소한 기대 수익의 일정도는 만들어주는 네. 이런 어떤 강제저축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네. 그냥 사적보험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재분배 기능도 분명히 좀 탑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김성주 의원님이랑 저랑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복지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그 말씀 좋습니다. 제일 조건이고요. 특히 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형평성이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논의안은 정말 세대 간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지금 20대도 저는 오히려 수혜 세대지 미래에 부담을 져야 되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미래 부담을 져야 되는 세대는 이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린 세대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누군가는 대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원회의 공론화 이 틀 속에서는 진짜 중요한 미래 세대는 아무도 대변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이거는 그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네.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그 논의 구조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동의하기가 힘들다. 저 반론을 네. 세게 제기하고 싶은데요. 도출된 지금 국회연금 개혁특위 안에 대해서 진수희 전 의원께서 의견 말씀 주실 거예요. 김성주 의원께서 하실 말씀하시고 저희가 궁금한 건 21대 국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타결될 수 있는지 또는 타결된다면 또는 타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뭔지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50대, 60대는 이번 연금 개혁의 수혜자가 아니다. 더 젊은 세대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더욱더 강화해서 예.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 연금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노후 빈곤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18%로 인상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더 이상 국민들한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지금 윤석열 정부 그렇게 못합니까? 자,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가 기금이 소진이 됐어요. 그랬을 때 부족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25%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빌려주겠다. 연금 받을 걱정 못하도록. 스웨덴의 경우를 자꾸 이 얘기하는데 스웨덴은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 보장을 충분히 세금으로 해주는 상태에서 더 많은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가서 지속가능연금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노후 빈곤이 심각한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한다. 그러면 국가가 조세를 걷어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꿔지 이익해야죠. 아니면 또는 국민연금이 열심히 기금 운용해서 수익률이 현재 4.5%가 목표인데 5.5%로 1% 올려서
기금 소진 시기를 10년 이상 뒤로 늦추겠다. 왜 이 얘기를 약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만 계속 부담하라고 그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해 주는 처럼 하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에서 출발한 이 자체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만 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연금에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예. 마치 세대를 다음 세대를 걱정해 주면서 현 세대의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 거는 결국은 세대 간 갈증을 부추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진전 한 의원. 말씀만 더 드리는데 예.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스웨덴 예를 들었는데 스웨덴이 지금 담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스웨덴 수준의 담세율을 지금의 세금 부담률보다 2배, 3배 높이자는 거 국민들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보험료를 크게 18% 올리자는 거 설득할 수 아니 있습니까? 18%까지 안 가도 돼요. 새 연금제도는 15.5%까지 되고 15.5%는 적은 한꺼번에 겁니까? 아니요. 아니 15%를 지금 제한했더니 그거는 부담스럽다 보세요.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13%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수희 전 의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 네. 차례로 가겠습니다. 그 네. 13%까지 올리는 것도 매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거니까 15% 얘기하실 때는 왜 한꺼번에 올리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김성수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또 관련 자료를 보면은 현행대로 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 소득 보장 안으로 가더라도 2061년이면 6년밖에 차이 안 나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과 혜택의 문제거든요. 예.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높은 노후소득 보장이 되는 건 그만큼 세금이든 보험료든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박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그런 선진국의 보장 수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보험료율만 가지고 다 모든 걸 재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운용 수익률을 더 높여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금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미리 해야죠. 그렇지 않고선 국민들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또 미래 세대들이 지금 현재 기금 소진되고 나면 보험료 부담이 오를 텐데 네. 그거를 다 개인 보고 부담하라고 하지 말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연금 개혁에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정부가 국민들만 더 내라고 하지 말고 일본 정부처럼 일정한 정도는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하겠으면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하면서 국민들 보고 계속 언제 소진되니까 보험료 더 올려라 받는 금액 깎으라 그러면 예. 국민들이 내가 노후가 불안한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 고갈될 일이 없는 겁니까? 이미 고갈됐죠. 재정이 막 들어가죠. 세금이. 그건 국가 재정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국가가 왜 약속을 안 하냐 그러시는데 국가가 약속하려면 국가가 뭘 갖고 약속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세금을 자꾸 올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란 이안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이란 이안 말고 대안을 만들었으니까 대안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안이라는 게 그 13%에 한 40 13, 45, 13, 43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보험료는 어쨌거나 뭐 전 네.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걱정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제가 자꾸 아직 어린 세대 미래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20대나 30대 이제 부모 세대가 될 그럼 현재 부모 세대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이들을 낳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나중에 이 정도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 거야? 노후 세대 부양하느라고 허덕댈 거 아니야? 우리 자녀 세대?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출산을 안 하고 자녀를 안 갖겠다는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연금제도는 더더욱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네. 분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그 기금 소진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제 해법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보험료 인상밖에 없대요. 그럼 보험료 인상합시다 그러면 그럼 국민들 받아들이죠. 그럼 방법이 뭡니까? 저는 보험료 그랬더니 인상 무슨 얘기 안 해요. 무슨 신연금 얘기를 해요. 그 신연금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건이 됩니까? 그 지금 젊은 세대는 15.5% 받고 내가 얼마 받을지도 불확실한 이런 연금제도를 과연 찬성할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얼마 받을지를 알겠습니다. 왜 몰라요? 기대 수익 최소한 1은 맞춰주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김성수 의원께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있어요. 총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1,000조를 넘어 1,000조를 1,000몇십조 정도? 천 몇십조 되는데 자 국민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KDI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1분 30초 정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각각 1분 30초 정도 이 연금 개혁이 이 합의안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진수희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 계속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립을 잡고 이거를 세게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과연 그런 동력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그러니까 않습니까? 왜 그걸 안 만드는지 그거는 전 비판 받아 마땅하고 국회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 같아서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 여야당이 정말 이 문제만큼은 표 계산하지 말고 선거 의식하지 말고 좀 국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표 계산하고 선거 의식하다 보면 여야 간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달라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는 거. 김성주 의원께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일단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22대로 넘기면 역사적 책무를 또 방기하는 겁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책임 있게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결국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당의 태도입니다. 여당은 의석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지금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당이 더 적극적이었고 여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어려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야당이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금개혁 역사에 야당이 이렇게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저는 2% 소득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차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에 연금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야당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단이든 시간이 없어서 2안이든 저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60년에 고갈되는 네, 이 안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내일은 전문가들 모시고 구체적인 쟁점, 논의 과제 등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